여의도맨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필입니다. 형님, 잭슨홀 미팅이 끝났다고 나오더라고요. 그 뭐 잭슨홀 미팅이 끝나고 이제 파월이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했다, 그런 이제 기사를 봤어요. 근데 이제 정말 부끄러운 질문인데요. 잭슨홀 미팅이 뭐예요? 네. 이 잭슨홀 미팅이 전 세계 중앙은행 장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그 일종의 회의, 컨퍼런스, 뭐 모임, 뭐 이런 느낌이야. 연준 의장부터 우리 한은 총재, 뭐 일본 은행 총재,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전 세계 중앙은행 총재들이 모여서 앞으로 통화 정책이라는 거에 대해서 큰 화두들을 가지고 학술적인 목적으로 세미나하고 논의를 하는 그런 장인 곳이야. 거기에서 이제 이 연준 의장인 파월 의장이 이번에 발언을 했는데, 이 발언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미국의 코인 시장을 비롯해서 주식시장이 떡상하기도 하고 이런 그 분위기가 된 거야. 근데 거기에서 뭐라고 했냐면,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듯한 이 발언을 했거든. 그래서 이제 시장에 이렇게 큰 반응이 있는데, 일단 잭슨홀 네가 얘기를 했으니까 그걸 기반으로 하나 중요한 팁을 여기 계신 분들에게 드리면, 연준 의장의 발언은 크게 둘로 나눠져. 어떻게 나눠져야 되냐면, 진짜 금융 정책에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는 발언과 그렇지 않은 발언인데, 이게 간단해. 우리 연준에서 금리 관련한 회의하고 나서 연준 의장이 발표하잖아.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연준 회의록이 미 연준 사이트에 공개가 조금 지나고 나면 공개가 되거든. 네. 그러면 그 회의록 내에 있는 연준 의장의 발언과 그리고 금리 조정한 다음에 직접 스피치하는 발언, 이 두 가지는 오피셜한 거야. 이건 개인의 의견이 아니야. 내가 연준에서 금통회의를 끝나고 나서 연준 이사진들과 함께 한 내용을 개인 의견이 아니라 종합해서, 그럼 제가 이렇게 발표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취합하고 정리한 내용을 발표하는 거야. 뭔 소리인지 있지? 네. 그렇기 때문에 요 발언과, 연준 의장도 한 개인이잖아. 네. 그러니까 가끔 어느 언론 인터뷰가 와가지고 인터뷰를 한다든가, 네. 잭슨홀 미팅 같은 데 가가지고 또 발언하는 거 있잖아. 네. 이거는 상대적으로 덜 오피셜한 거지. 또 미 의회에 가서 연준 의장 앉혀놓고, 그래서 당신은 무슨 생각이에요? 했을 때, 그때도 아까 말한 연준 회의 끝나고 나서 발표한 것보다 덜 오피셜해. 왜냐하면 연준 회의 끝나고 발표한 내용, 그리고 연준의 회의 의사록, 그거는 말 한마디, 부사 하나, 형용사 하나가 정말 행간의 의미가 다 굉장히 공식화될 정도로 대량적일 정도로 다 있어. 어떤 의미가 있다. 그래서 그게 그렇게 다 있고, 그런데 이 사람도 개인 자격으로, 난 사실 내가 뭐 그 금리 결정할 때 그때 우리 할 때는 이렇게 했지만 나는 사실 내 생각은 달라요. 이런 거 얘기할 수 있잖아. 예, 할 수 있죠. 그런 자리가 잭슨홀 미팅 때 있는 거야. 이건 그래서 연준 그 회의 뒤에 나오는 발언과는 조금 위상이 다른 거지. 그래서 잭슨홀 미팅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일부 긍정적인 발언을 했다 하더라도, 실제 연준의 실제 금리 행보는 전혀 다를 수도 있는 거야. 일단 그걸 기억하셔야 되고, 앞으로 신문은요, 뭐든지 이걸 이슈화하는 게 도움이 되잖아. 그래서 연준 의장이 어디 뭐 그 상원 의원하고 어디에서 차담을 나누는데 무슨 발언을 했다 하면서 막 크게 보도들 막 하거든. 그러면 그게 뉴스거리가 되니까 일부러 좀 키우는 거야. 그런데 실제 연준의 의장으로서의 발언은 금통위 관련한 회의가 제일 중요한 거다, 이렇게 보면 되고. 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 그럼 실제 9월 달에 금리 어떻게 되느냐. 네. 이제 이게 관심이 많잖아. 우리 뭐 시청자분들은 그게 제일 궁금하죠. 맞아. 그런데 연준 의장 발언과 관계없이 일단 최근 일어나는 현상들 중에 하나가, 미국의 고용 상황이 너무나도 안 좋아. 그래요? 5월 달, 6월 달 10만 명 이상 신규 고용이 일어날 거로 예상이 됐는데, 그런데 실제 고용은 10,000명 수준대인 거야. 예상보다 크게 밑돌았네요. 그렇지. 아니, 이렇게 큰 차이가 일어난다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결국
트럼프가 외국인 근로자들 강제 쫓아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숫자가 이렇게 낮아진 거다. 이렇게 보도하는 신문 기자분들이 좀 계시더라고. 네. 근데 이거는 난 좀 동의하기가 어려워. 트럼프가 지금 대거 쫓아내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태반은 합법적인 체류자가 아니라, 물론 중간에 섞여 있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긴 하지만 대부분보다 불법 체류자예요. 그런데 미국의 고용 통계를 집계하는 방식을 보면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말 그대로 그 근로자들, 또 근로자들 전반적인 사람들에게 설문조사 하는 거야. 전화나 인터뷰로. 어떻게 취업하셨어요? 네, 취업했어요. 네. 어떻게 사람 뽑으셨어요? 아, 나 못 뽑았어요. 안 뽑았어요. 못 뽑았어요. 이런 걸 전화나 인터뷰로 확인하는 거야. 그런데 네가 불법 외노자를 5명 뽑았어. 네. 이런 인터뷰 확인해줘? 안 해주죠. 안 해줘. 네, 안 해주죠. 이건 원래 통계에 안 잡히는 영역에 해당되는 숫자가 많았어. 그런데 그냥 외국인 근로자들이 대거 추방됐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것 같다라고 추정하는 건 다 동의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그건 원래부터 통계에 많이 잡히지가 않았던 부분이 많아. 물론 계절 근로자들 중에서 일부 추가적으로 다시 계절 근로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못 얻는 경우도 있어. 뭐냐면 얘가 쫀 거야. 말 그대로. 강제로 쫓겨날까봐. 그래서 안 오는 사람도 있지만 그 숫자보다는 지금 쫓아낸 숫자가 많고, 그리고 그 쫓김을 당하고 뭐 이런 불법적인 쪽의 그 고용 생태는 공식적인 통계에 넣지 않았다. 왜? 사람들이 인터뷰 때 확인을 안 해준다.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 고용 데이터를 확인하는 건 말 그대로 포뮬러한 거야. 어느 회사에서 갑자기 신규 우리로 따지면 4대 보험 신청한 근로자가 5명 늘었네? 아, 이 회사에서 5명 더 고용했구나. 그리고 또 다른 회사도 봤더니 4대 보험에서 의료보험하고 연금하고 해가지고 또 신청한 숫자가 10명 더 늘었네? 지난달에 10명 더 고용하셨구나. 이걸로 확인하는 거야. 그런데 불법 체류는 여기에도 안 잡히는 거야. 그래서 또 합법적으로 계절 외국인 들어온 애들도 이 혜택은 어차피 못 받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 얘네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냥 뭐 예를 들어서 파창코 일 끝났어? 자, 오늘 일당 줄게. 하나, 둘, 셋 해서 200불 현금 가져가는 거야. 얘네도 그래서 주머니에 현금 넣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걸 희망하는 거지. 어디 뭐 은행 개설하고 여기서 무슨 복지 혜택을 뭘 받아. 그잖아. 그렇죠.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상황 변화로 이 고용 통계를 해석하는 건 사실 좀 잘못된 신문 보도들이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진짜 고용이 준 겁니다. 상황이 안 좋은 거야. 그걸 기억해야 되고, 그러면 고용 상황이 안 좋으니까 이 금리를 낮춰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 네. 그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건설 부분의 통계도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 건설에 착공은 늘었는데 인허가 건수가 줄었어. 왜 그렇죠? 이게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인허가는 앞으로 내가 집을 더 몇 개 짓겠다고 신청을 하는 거고, 착공은 이미 인허가를 받아놓은 거야. 이 인허가를 미리 받아놓은 거에 대해서 조기 착공을 한 이유는 관세 부과가 본격화될 것 같으니까 나중에 지었다가는 시공비가 더 많이 늘어날까 봐. 야, 이거 나중에 더 된통 비용만 들 것 같다. 지금 빨리 짓자. 그리고 그랬다가 괜히 뭐 착공 지연으로 위약금만 벌지. 야, 시작해. 그걸 한 거고. 자재들이 또 외국에서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또 인건비도 외국 애들한테 의존하는 게 많으니까, 인력도. 걔네들 나중에 더 비싼 돈 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야, 미리 빨리빨리 끝내자 해서 착공은 그래서 미리 들어간 거고, 인허가는 덜 받았다는 건 아무리 봐도 앞으로가. 그렇지. 앞으로의 경제, 야, 이거 내년 미국 쉽지 않을 것 같아. 이런 인식을 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많아진 거지. 자, 그래서 고용이 진짜 줄었어. 신규 고용이. 그 다음 또 하나 더 있어. 미국 빅테크 기업의 요즘 흐름을 보면 분기별로 대규모 해고를 해. 몇천 명씩. 왜 분기별로 해고를 이렇게 대거 해고를 많이 하냐면, 이번 1사분기에 A 부서 하는 일을 전부 인공지능이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게 돼버렸어.
그럼 이번 분기에 A 부서 전부 해고. 근데 그 다음 분기에는 B 부서에서 하는 일도 인공지능이 다 할 수 있게끔 대체됐어. B 부서 해고. 그 다음에 또 C 부서 해고. 지금 그러고 있어. 이 AI가 참 드디어 본격화된 거야. 본격화된 거네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무슨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 신규 채용을 안 하게 되는 거지. 그럼 사람들이 지금 고용을 어딘가 당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줄어드니까 지금 계속 얘기한 전반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고용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거야. 그러니 파월 입장에선 이거 좀 금리를 낮춰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야. 그런데 사실 나는 조금 더 디스토피아를 내년 그리고 내후년부터를 또 보고 있어. 왜요? 바로 로봇 때문이야. 휴머노이드 로봇. 이게 미국은 또 여기 또 미국에서 살다 오신 분들은 다 동의하실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 살다 오지 않으신 분들은 박 교수님이 오늘 말을 좀 세게 하네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저도 좀 체류를 해봤던 사람으로서 100% 느끼는 건데 우리나라는 약간 사회적으로 이 직업에 귀천이 있느냐 없느냐 또 그 얘기하면 끝도 없으니까요. 그냥 사회적으로 조금 인정받지 못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터부시 여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맥도날드에 버거 굽는 알바생도 지적 소양이 굉장한 애들이 많아요. 그렇죠. 다 대졸자잖아요. 그렇게. 다 대졸자고 한양대 앞에 버거 굽는 친구 하나는 예전에 내가 한양대 수업했었을 때 내 수업을 들었던 한양대 학생이었어.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학교 중에 하나 다니는 애가 교수님 여기 웬일이세요? 그래서 넌 여기서 웬일이야? 저 여기서 알바하죠. 학교 앞이니까요. 그래? 방학 때 뭐 저 반양여행 가려고 추가로 더 알바 좀 해요. 과외 하나 또 하고 있는데 돈 모아서 이번 방학 때 제대로 어디 갔다 올 겁니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미국에서는 그런 일이 없어. 말 그대로 주차 요원으로 이 게이트 올릴지 내릴지 하는 친구, 또 아니면 창고 관리하는 친구, 버거 굽는 친구는 아주 노골적으로 말하면 딱 그 정도 일을 할 수 있는 지적 역량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경우가 솔직히 굉장히 많아요. 우리 인터넷에 보면은 그런 영상들 많아요. 미국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무식한지 이렇게 뭐 퀴즈 내는 사람 있는데 뭐 남북전쟁 누가 이겼는지 남이냐 북이냐 물어봐도 대답 못하는 사람 태반이고요. 미국 몇 개 주로 돼 있냐고 물어봤는데 대답 못하는 사람 많더라고요. 맞아. 우리나라는 하다못해 이삿짐 센터에서 오신 분들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냥 갑자기 그 물품 정리해주는 외주사 직원들 보면 그냥 일하시는 분들 막 그 이사하는 분들이랑 비슷비슷한 분들이 오더라고. 딱 와서 여기 저희 약품 자재 창고인데요. 이거 정리 좀 해주세요. 이거만 하면 생각이라는 걸 해.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쫙 정리를 한 다음에 얘기를 해줘. 자, 저희가 어떤 형태로 정리를 했냐면요. 딱 보니까 자주 쓰는 물건이 뭐뭐뭐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쓰는 물건을 앞쪽으로 좀 놔뒀고요. 그 다음에 먼지 수북히 쌓인 거 이거 딱 봐도 잘 안 쓰시는 물건인 것 같아서 이거는 저 밑에 넣어놓고 어디다 넣어놓고 어떻게 쫙 설명해서 나름의 체계를 가지고 얘기를 해주죠. 문헌정보학과 출신일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도서관학과. 그럴 수도 있겠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 창고 정리시키면 어떻게 정리할지 알려주지 않으면 하나도 못해. 진짜 사실이야. 자,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그런 그 사람들은 로봇으로 더 쉽게 대체돼. 그렇죠. 로봇이 어떻게 그 우리같이 입체적인 사고를 하죠? 그 창고 정리 아무나 하는 거 아닌데 이삿짐 아무나 날리는 거 아닌데가 아니라 미국은 원래 과업을 그렇게 시킵니다. 로봇 노란색 내가 택 붙인 것들이 있을 거야. 그거는 입구 앞쪽에 진열장에 전부 다 넣어주면 되고 거기 앞에 1번 번호 붙인 건 1번 열애, 2번 번호 붙인 건 2번 열애 이렇게 해주면 해. 원래 미국은 일반 근로자들에게도 그렇게 일을 시키는 분야들이 많아. 그러니
로봇 시대가 이제 테슬라가 내년부터 판다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본격화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동안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미국에 밀려들어왔던 그 수많은 외국인 근로자들 그리고 10년 가까이 장기 체류하면서 미국에 숨어서 지내면서 언젠가 나도 영주권 받아야지 언젠가 나도 잔디밭 있는 앞마당에 살아야지 하는 그 수많은 그 아메리칸 드림 아래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그 기회를 박탈당하겠지. 그럼 그 사람들은 뭘로 바뀔까? 다 로봇으로 바뀌겠죠. 아니지. 그 사람들은 폭도로 바뀌는 거지. 회사 입장에서가 아니라 사회에서. 그렇지. 네. 그렇죠. 이젠 꿈이 없어. 희망이 없어. 내 미래는 바뀔 것 같지 않아. 그러면 사람은 극단적인 상황으로 바뀌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그런 생각 하잖아요. 이렇게도 죽고 저렇게도 죽으면 맞아. 한번 해보자. 그래 한 번씩 들어엎어보자 하면서 폭도가 되는 거야. 갱이 되는 거지. 바로 트럼프는 그걸 우려하는 것 같아. 그래서 외국인들 다 쫓아내는 거잖아. 그게 또 그렇게 연결되는 거야. 그럼 이게 로봇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쫓아내기 시작하면 이게 언제 그 사람 많이 정리하겠냐고. 이게 본격적으로 내년부터일 거고 그 다음 연도는 더 금방 붐업이 될 텐데 마치 스마트폰 쫙 보급되는 것처럼. 그럼 이제 그 전에 이걸 미리 내보내지 않고서는 대안이 없는 거야. 그래서 야 이게 뭐 진짜 어마어마한 변화가 생기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고용 상태는 되게 불안정하고 기업들 입장에서도 야 이거 내년 아니면 내후년부터 로봇이 할 일인 걸로 보여지니까 그냥 뽑지 마. 이런 상황이 된 거야. 그럼 여기까지 설명드린 걸 종합했을 때 파월은 경기 안 좋으니까 금리 낮춰야겠네 생각할 수도 있겠지? 미국 연준은. 네. 그런데 문제는 물가야. 지금 두 가지 요인이 있어. 하나는 아까 미국의 건설업자들처럼 관세 부과 효과가 본격화되기 전에 빨리 건물 짓자. 그 얘기는 조만간 또 가격 오를 요인이 있다는 거잖아. 지금 바로 얼마 전에 트럼프가 다 상호관세율 다 올렸잖아. 추가 부과하기로 했고. 그럼 이제 가격이 분명 오를 시점이 도래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전반적인 물가 부담이 심각해지는 거라고. 그러다 보면 물가 오르면 금리 낮추면 안 되잖아. 네, 그렇죠. 물가가 더 오를 수 있으니까. 네. 그럼 이건 금리 낮추기가 어려워지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이런 생각이 하나 갖는 거고 그 다음에 물가가 또 올라가기가 쉬워 보이는 게 바로 유가 때문이야. 원래 유가만 낮아지면 미국인들이 체감하는 물가 수준이 낮아져서 물가 별로 안 높는데 이 생각을 하게 돼. 그렇죠. 생활 전반에서 또 그 기름 필요하잖아요. 운전은 하니까. 그런데 지금 뭐가 문제가 있냐 하면 사우디의 빈살만이 이 미국 유가가 $70 이상으로 유지하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해. 이건 그냥 아주 단순하게 정리시켜 드리겠습니다. 미국이 신재생 에너지 정책을 추구하면 무조건 빈살만은 증산해. 왜? 석유 가격이 떨어뜨려야 되니까. 그렇지. 태양광이나 풍력보다 더 석유 쓰는 게 싸야. 네, 경쟁력이 있어야 되니까. 아니지. 신재생 에너지 산업이 붐이 되는 걸 막는 거지. 그렇죠. 계속 태양광 투자하고 풍력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야, 저 투자 못하게 하려면 간단해. 야, 지금 뭐야? 석유 왜 이렇게 싸? 야, 그냥 우리 당분간 그냥 가솔린 자동차 더 타자. 그냥 보일러 더 돌리자.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산업으로 트랜스퍼 되는 걸 막는 게 하나의 목적인 거고. 그런데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미국이 추진하지 않고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한 산업을 추진할 경우 뭘 막아야 된다 이번에? 셰일 기업들을 막아야 돼. 셰일 기업들. 셰일 기업은 일반적인 정유회사들보다도 정유를 시추해서 정제하는 과정의 코스트가 조금 더 들거든. 그래서 국제 유가가 70불, 80불 이상이 되지 않으면 셰일은 가격 단가가 안 나와. 그래서 유가가 요즘은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70불 선에서 계속 지금 유지되고 있는 거야. 이해됐어? 네.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물가도 이게 쉽게 잡히지가 않는 이 독특한 상황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이게 지금 미국의 상황이야. 그래서 미국의 9월 기준금리가 아직까지는 반드시 인하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없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트럼프가 간간히 지금 파월 의장부터 해서 연준 이사회 위원들을 지금 계속 압박하고 있잖아. 금리는 안 낮추고 뭘 하고 있는 거냐.
그런데 그럼 트럼프의 입김이 연준 이사회 위원들에게 연준 위원들에게 진짜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미치기가 사실 어려워. 왜냐하면 지금 7명 활동하고 있는데 연준 위원들의 임기 알아? 통상적으로 14년이야. 14년이요? 쿠글러가 이번에 교체됐는데 아니 그럼 쿠글러는 왜 이렇게 짧게만 재임을 했냐? 이 연준위원회 임기를 어떻게 정하냐면 전에 누가 하던 사람이 갑자기 사임을 하잖아. 그럼 자녀 임기만 채우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쿠글러는 남의 거 받아서 자녀 임기만 근무했기 때문에 빨리 나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트럼프가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인데 그럼 그 한 명을 빼고 나머지 사람들의 지금 분위기가 어떠냐? 난 아직까지 금리 인하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가 조금 더 많아. 그러다 보니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파월이 개인 자격으로 잭슨홀 미팅에서 물론 금리 인하에 대해서도 약간 긍정적으로 해석될 법한 얘기를 일부 했다 하더라도 아직 9월 인하를 너무 우리 조기에 속단하기에는 실제로 이어지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거야.